방금 소개받은 조기웅 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찰청에서 뭔가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 또 뭔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억울한 분들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또 정말 훌륭한 분들, 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모이신 이 학회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너무 또 영광스럽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런 행사 준비하는 거 또 이렇게 주최하고 후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또 다 하신 일도 있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행사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그 조경선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회사를 좀 오래 다녔고요. 한 10년 다녔습니다. 10년 다니면서 남은 성과가 있다면 제 이름으로 된 특허가 한 38개 정도 있다. 너무 자랑스러운 성과고, 그 다음에 검사 경력 10년 했는데 뭐 특별한 성과는 없고 그냥 욕을 많이 먹었다. 요즘에도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과감하게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기로 해서, 사실은 지금은 현직 검사인데 7월 달부터는 이제 아마 제가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실 우리 조경선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신 게 이번이 3번째고 제가 2번이나 빵꾸를 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뭐 하여튼 계속 그럴 만한 사정은 나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영업비밀 관련 내용인데, 영업비밀 관련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두 회사가 분쟁이 있었는데, 예전에 LG 화학이었고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하는 회사가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분사를 했죠. 그래서 상장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지금 또 배터리 하는 자회사가 SK 온이라는 회사로 별도로 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두 회사가 세기의 분쟁을 했죠.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 2조 원에 이제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 분쟁은 이렇게 합의한다고 뭐 끝나는 건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회 현상은 민사, 형사, 행정이 다 관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그것도 다 민사, 형사, 행정 다 관련이 됩니다. 민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보통은 이제 보험사가 요즘에 해결을 많이 해주는데, 보험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도 있고 보험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민사 분쟁도 있습니다. 형사는 당장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죠. 형사처벌, 구속될 수도 있고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벌금 받을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잘 변론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쟁점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리고 행정은 뭐냐? 행정이 민형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행정은 뭐지? 음주운전 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해서 단속되면 당장 제일 급한 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입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난 억울해, 부당해, 뭔가 위법한 처분이야,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면허를 일단 집행정지 상태로 만들어서 살려놓고 다투면서 내가 면허 취소였는데 면허 정지로 좀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면허 정지됐던 걸 면허를 다 살려낼 수도 있고, 그런 간단한 사안도 이 3가지 쟁점이 다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당연히 3가지 쟁점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뭐 내용을 살펴볼까요? 뭐 그냥 뉴스 보도입니다.
자, 합의금 2조 원으로 합의했죠. 이거는 소송상 합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ITC 분쟁이라고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수입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합의였습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합의는 아마도 제가 합의문안을 보진 못했지만 민사, 형사, 행정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분쟁하지 않는 걸로 아마 합의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임직원, SK이노베이션 임원, 직원 약 30여 명이 송치가 됐다는 거죠. 조금 내려볼까요? 경찰이 합의도 다 했는데 2조 원이나 주고 SK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했죠. 30명 송치했다는 얘기는 30명 형사처벌해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법인 포함해서 합의도 다 했는데 직원 100여 명이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경찰이 이제 2019년에 고소하면서 시작했고 그게 한 2년 정도 수사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됐고 경찰이 드디어 검찰에 이제 30명 정도는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죠. 최종적인 형사 처분은 사실 법원에서 재판받고 끝나는 거지만 대체로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기소를 안 하는 경우죠. 이 정도 합의가 되면 아마 저 30명 중에는 일부 임직원분들은 기소유예 처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그러면 이제 아예 재판 안 받는 거죠. 벌금도 안 내고 전과 기록에도 안 남고. 이제 그 다음 높은 처벌은 이제 약식 기소입니다. 벌금 약식 기소하면 약식 명령 나오고 그 벌금 내면 이제 끝나고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도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정식 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출석해야 되고 만약 출석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형사 절차에 잘 임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선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기소됐을 때 유죄 판결 받는 비율은 뭐 90%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비밀 사건은 좀 다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무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거는 영업비밀 사건은 기업에 사활이 걸려 있어서 아주 그 좀 전문 지식으로 무장된 변호사님들이 많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다투고 꼬치꼬치 수사기관의 허점을 공략해가지고 일부 무죄를 받거나 뭐 구형량보다 현저히 줄어든 선고를 받거나 뭐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죠. 아무튼 그게 남아 있다. 합의는 했지만 그건 회사 차원에 2조 원이나 주고 큰 돈을 주고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직원들은 전과자가 될 위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술 유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사실 최근까지도 정말 아마 시간당 임금으로 치면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한 시간 일을 하면서 수사했던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언론에 나와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중국으로 이렇게 벌써 이름 아시네요. 회사 이름을. 그 회사 직원들 대표 포함해서 임원 일단 대표 그다음에 핵심 기술 간부들 전부 다 7명 다 구속해가지고 사실 그 중소기업이 7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분야 임원급 임원 구속되면 그 회사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사건 수사할 때 그리고 경찰들도 수사할 때 이 점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굉장한 타격이 되고 할지 말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 고발장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택적 수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모든 접수되는 사건을 다 막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원고가 소장을 낼 때 정말 소명이 잘 된 상태로 내야지 뭔가 수사도 잘 진행이 되고 민사도 좀 잘 진행이 되지 그냥 단순한 풍문이나 의혹 제기 정도 수준만 가지고 해서는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같은 업계에 있는 경쟁 회사를 죽이고 싶을 때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 회사가 뭔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찌르고 계속 경찰에 압박을 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저 회사는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만약에 진짜 압수수색이라도 당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만약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기업을 뭔가 대리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갑자기 고소장이 들어온다. 또는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랬을 때 그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지식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기술을 주로 테마로 하는 지식재산, 지적재산으로 크게 이제 특허와 영업비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상표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고 다양하지만 기술을 테마로 하는 지식재산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기업의 여러 가지 자산은 뭐 크게 그 관점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식자산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관리할지, 특허로 할지 영업비밀로 할지 경영 주체가 결국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더 어울리는지 영업비밀이 더 어울리는지도 판단을 해야죠. 이게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 보호센터에 가니까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어떻게 뭘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약간 로직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기업이 보유한 정보가 크게 경영정보, 기술정보 있다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연구개발 정보다. 그게 뭐 보호 관리할 가치가 있느냐? 그럼 yes. 다른 기업에 의해 쉽게 복제될 수 있는 기술이냐? yes. 그러면 특허 권리와 소요 비용보다 기대되는 예상 이익이 높으냐? yes. 그러면 특허로 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영업비밀로 간다. 뭐 이렇게 도식화 해놓은 겁니다. 대략 이런 로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가면 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허는 특허법에 특허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가 특허로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경영 주체가 야 이거 특허로 관리해 라고 지시해도 특허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특허로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허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영업비밀도 마찬가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딱 써 있어요. 이런 게 영업비밀이야. 그것 때문에 사실 분쟁이 많이 되고 그 영업비밀의 요건과 관련한 시비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법도 많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업비밀의 3요건이 법에 이게 써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키워드만 요약하면 공지되지 않아야 된다. 말 그대로 비밀이어야 되죠. 비밀. 이게 특허랑 좀 다른 거죠.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존속기간 동안 독점을 하겠다는 선언인데 대신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의 상당 부분은 공개해서 그 분야 기술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신 나는 그 청구 범위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독점권 행사하겠다. 그런 선언인데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지하지 않고.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건데 나는 이거 굉장히 영업비밀이라고 소중하게 간직해서 관리도 막 열심히 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야 그거는 기술상 경영상 가치가 없는 정보야. 그래서 영업비밀 요건이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너가 열심히 관리했고 네 직원이 이직하면서 그거 탈취해갔지만 영업비밀 침해가 안 돼. 무죄. 이렇게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직원 뽑아서 그 일 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경제적 유용성이죠. 돈과 시간이 드는데 돈과 시간을 절약하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경쟁사한테 넘겨주면 이게 허접한 것 같아도 이 사람 이거 자료 만들려면 이 사람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연구개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든다는 거죠.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인정이 많이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제가 있더라고요. 판례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가장 핫 이슈가 오랫동안 되었던 쟁점이 바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저 문제 때문에 법이 최근에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우리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형사고소해서 실제로 경찰 수사하고 검찰에서 최종 판단해서 기소했는데도 야 비밀관리성이 갖춰지지 못했어. 무죄. 이렇게 선고된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 야 이건 비밀관리가 안 됐잖아. 무혐의. 기소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검찰에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 법조문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비밀 관리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었어요. 상당한 노력. 상당한 노력을 우리 법원은 통상 매우 많은 노력으로 보통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비밀 관리 안 됐다고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비밀 관리 요건 통과하려면 정말 삼성전자나 막 대기업에서 하는 수준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해야만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비밀이 너무 탈취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 정도까지 어떻게 관리해요? 다 돈인데 그 관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완화시켜줬어요.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걸로 법에서. 이따 판례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야 그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야? 이 정도면 합리적인 거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했죠.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르고. 삼성전자한테 적용되는 기준과 일반 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 달라요. 삼성전자는 요 정도면 합리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너는 관리 안 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받기 쉽고 소기업은 소기업이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봅니다. 그 기업의 수준, 그다음에 그 업계의 현황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이 인정이 안 돼서 안타깝게 또 기술이 막 유출된 게 현실화됐는데도 처벌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까 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냥 비밀로 관리된 이렇게 관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밀로 야 이 정도는 관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건 관리한 것도 아니야라고 법원이 인정해서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되고 거꾸로 내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뭔가 영업비밀 침해 사안이 될 수 있구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직원이 그거 들고 튀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회사 하나 차려요 또. 그리고 그 거래처 정보 다 갖고 있어. 그 거래처 다 연락해가지고 고객을 싹 뺏어요. 되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하고 했는데 비밀로 관리 안 됐다고 해서 무죄 선고된 사례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 해결 절차의 단계가 크게 민형사가 이렇게 구별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가장 핵심은 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은 초장에 승부가 납니다. 초장에. 이 증거 수집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결국 관건이에요. 저게 거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름없다.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형사고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고소를 해야 공짜로, 중요하죠. 공짜로 국가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해줘요. 그래서 공짜로 막 사안이 중요하면 피의자도 구속시켜주고 증거도 막 수집해줘요. 그리고 공짜로 그 수집된 증거를 민사법원에 다 넘겨줘요. 신청만 하면. 여기서 이제 공짜는 뭐 신청 비용, 수수료 이런 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법원 가서 해야 되니까 뭐 접수료 이런 건 내야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자료를 넘길 때 이만큼 자료를 넘어가도 종이값도 안 받아요. 그만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소를 같이 하는 게. 그런데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이런 증거 수집을 하고, 이 증거 수집의 핵심은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순순히 내놓질 않죠. 그리고 저런 영업비밀 사건에서의 자료들 대부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정확히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기관의 실수나 또는 뭐 이 디지털 포렌식 할 때 그 허점들을 전문가들은 또 그걸 잘 파헤칩니다. 그래서 피고 측일 경우 그걸 어떻게 이미 증거 수집이 되면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또 찾아주는 게 전문가들의 또 능력이죠. 그거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움직일 수 있게 소명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수사를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거 회사 망가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그냥 무턱대고 고소인 말만 믿고 이거 그냥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거 망신만 당하고 진짜 경쟁자 죽이기 위한 악성 고소일 경우에는 그 책임 어떻게 합니까? 그 수사기관 그 책임져야죠. 국가 손해배상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국가배상. 그런 단계까지 최종 무죄로 확정되거나 아예 기소를 못해서 그냥 최종 무혐의로 확정된 경우에는 뭐 무고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국가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또 문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는 만큼 뭔가 이 사건은 좀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될 만한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겠죠. 잘.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고소하는 단계에서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결국 핵심은 똑같은데, 증거 수집으로 똑같은데, 민사는 내가 주도하고 형사는 수사기관이 주도한다는 거죠. 근데 민사 내가 주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같이 고소를 하고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형사 절차에 좀 잘 기대해서 증거 수집을 잘 해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민사소송에 활용해서 뭔가 목적 달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우리 직원들 물론 잘해줘야죠. 잘해주고 이 기업의 영업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뭔가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힘도 들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지금 내가 그 거래처
그 지금 떨어질까 그게 오늘 내일 고생하고 막 그거 정신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청사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또 가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 하면 좋을지. 이거의 정도 차이는 있죠. 이제 뭐 삼성전자가 하는 수준이 있고 뭐 일반 소기업이 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은 요즘에는 뭐 보안 용지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용지에다가 이렇게 보안 용지는 거기다 출력해가지고 나가면 그게 뭐 시그널이 울린다면서 그런 저도 삼성 10년 다녔었지만 저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 정도를 바래서는 안 되는 회사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대상자를 한정한다든지 방법을 제한한다든지 뭐 계약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협력 업체랑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같이 협력 업체에도 부과를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갑질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건 갑질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의뢰해야 되는 걸로 다들 인정을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내 실태 한번 먼저 통계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제가 최근까지 이 영업비밀 아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에서도 영업비밀 사건 많이 했었고 수원지방검찰청도 첨단기술산업보호중점청이어서 거기서도 제가 영업비밀 사건 많이 했고 가장 최근까지도 핫하게 했던 사건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얼추 지금도 추세는 비슷합니다. 생산 및 제조 방법, 또 고객 및 거래처 정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설계도 및 디자인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은 이 도면이었습니다. 도면. 세정장비 도면. 도면 가지면 사실 얼마 주겠어요, 도면. 이게 어떤 물건을 파는데 보통 이게 물건을 팔았다고 항변합니다. 보통은. 물건을 팔았다고 항변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같은 종류를 여러 개를 팔아야 돈이 많이 되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팔고 도면을 같이 넣어주고 회사에 파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 팝니다. 중국에 있는 연구소, 반도체 연구소. 너무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다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안은.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은. 심지어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경로, 임직원 이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업비밀 유출 방법, 실제로 절취, 복사, 인터넷 전송. 요즘에는 뭐 이런 게 많죠. 이것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메일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자기한테 보냈다가 자기가 저장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기의 외부 이메일로 보내서 회사 이메일에서 자기 외부 이메일을 보냈다가 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정 직급 이상이면 외부에서도 회사 이메일 계정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자기한테 또 보냈다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경우. 유출 피해는 뭐 매출액 감소나 대외 이미지 하락 이런 것들이 크고요. 내부인이 대부분의 유출 주체입니다. 이 외부인은 내부인과 거의 공범인 경우가 많죠. 외부인이 뭐 들어와가지고 복면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외부인이 아니면 정보통신망통해서 침입해가지고 가져가고 그거는 전문 해커인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훨씬 어렵고 내부인이 이직을 하면서 이런 영업 정보, 설계도 이런 거 가져가는 경우가 아주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경우고 최근에도 그렇다. 이 뭐 6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도 그렇다. 예. 대표적인 사례 4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이거 조금 키워볼까요? 예. 이 제목 한번 봐주시죠.
제목 1번 제목. 네, 조금 키워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원고 버스 모델의 사양서에 담겨있는 이 사건 기준으로 영업비밀로 특정되지 않았다. 자, 이건 버스 모델의 사양서입니다. 사양서.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특정되지 않았다. 사양서에 뭐가 영업비밀이라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인데 이 사건 개요 간단히 보시면 원고 회사가 자동차 및 중기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 주로 버스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 이 사양서를 넘겼다는 건데 쟁점이 뭐냐면 이 원고가 주장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건 이미 공개된 자료고 버스 실물로부터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관찰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판단 결과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예. 판결 요지 보면 결국은 결론은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양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 이미 제공이 됐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보자료 수준에 불과하다. 뭔가 노하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로 관리된 세부적인 기술 정보가 뭔지 특정이 안 돼 있다. 그 자료. 이 사람들이 뭔가 자료를 가지고 간 건 인정돼. 근데 그 자료에 영업비밀이라고 볼 만한 그런 기술 정보는 없어. 원고는 억울하니까 아마 소를 제기한 거죠.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야, 이 정도 자료 이미 다 공개돼 있고 외부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야. 그리고 이 사양서에 어떤 게 도대체 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건지 특정이 안 돼 있잖아. 그냥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네 회사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는 게 뭐야? 그거 특정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기한 건데 영업비밀 사건은 대부분 경업금지 약정 위반하고 같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하고 LG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회사가 직원들 이렇게 근로계약서 쓸 때 경쟁회사의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이직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삼성에 다닐 때 매년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5년씩 약정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5년씩 이거 제가 고소인 측하고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거 5년씩 하면 요즘 법원에서 누가 이거 5년 인정해 주냐. 근데 자기네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에 이게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5년을 했다는 것은 이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게 헌법이라는 게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추상적인 규정 같지만 실제 이런 민사소송에서도 판결문에 판사가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죠. 5년이라는.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어떤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합니다. 이게 경업금지 약정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로자들이. 그러면 판사님은 그만두고 법률관계 사무 종사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이 로펌에 있다가 다른 로펌 그냥 무작정 업계를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도체 연구하던 사람이 반도체 연구해야지. 그럼 반도체 연구하다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거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 그걸 과도하게 제한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헌법상의 권리들이 실제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 왕왕 사용이 된다. 생각보다. 특히 영업비밀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검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로스쿨 3년 다니면서 판례를 무수히 봤는데 이 헌법에 보장된 이런 권리들을 이렇게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시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무죄 선고하거나 이렇게 기각하거나 할 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너무 제한된다. 그걸 마냥 인정해주면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안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중요한 그 비밀 관리성의 합리적인 노력이 두 번째였죠. 아까 처음에 상당한 노력, 그다음 합리적인 노력, 그다음에 아예 그것마저도 빠진 상태. 그것마저도 빠진 상태의 비밀 관리성의 의미가 뭐냐에 관한 설시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것도 민사소송, 가처분 사안이었습니다. 설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결국은 비공지성 이 사안에서는 비공지성도 불충족됐고 비밀관리성도 불충족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봐도 관리가 안 됐다라고 판단받은 사례예요. 채권자는 원고입니다. 채권자 주장과 같이 현저히 낮은 정도의 비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자는 우린 이 정도 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우리가 설정했다. 그랬더니 이걸 따져본 거죠. 그거는 공용이잖아. 그걸 뭘 설정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런 특별히 적어도 이 정도 보안장치, 보안관리 규정, 접근 가능 대상자나 다운로드 제한, 중요도에 따른 정보 분류 등의 조치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사정도 없잖아. 그래서 비밀 관리가 됐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빠져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설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직업의 자유, 여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동종업체의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의 대가로서 보호가 주어지는 특허법과 비교해서도 공개되지도 않는데 너무 보호가 심해진다. 이렇게 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을 이제 보는 거죠. 균형감 있게. 그래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로 법이 계속 개정돼 왔지만 그래도 그 회사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관리는 해야만 비밀 관리했다라고 인정되고 관련 분쟁에서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소속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라도 비밀 관리 적절히 해야 된다. 이런 사례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죠. 뭐 넘겨주시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다. 이런 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거래처 직원들로부터의 명함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보통 보유자라는 게 이제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그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여기 또 역시 비밀 표시 같은 것도 전혀 없지 않았냐. 비밀 유지 서약서 이런 것도 없지 않았냐. 그래서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10명 이하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이런 데 보시면 뭐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저 정도는 했어야지 인정된다라는 또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보면 뭐 거래처 담당자 인적사항 이런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해요. 이 사람한테 맡겨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래처 관리하고 다 이렇게 담당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다 있는데 그거 덜렁 들고 튀어가지고 경쟁사 만드는 사안이거든요. 억울해요. 그래서 고소했는데 결국 인정이 안 된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 공동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인정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형사 사안이죠. 피고인이 보면 주식회사 A, 회사도 피고인이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죠.
임직원이죠. 여기 뭐 연구소 개발부 부장이었던 사람. 이제 주식회사 A는 회사고, 회사가 벌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람 개인은 벌금 500만 원. 영업비밀 내용은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 도면. 대표적인 영업비밀 유출 사안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료입니다. 도면. 근데 이게 아까 사양서 이런 거는 별로 특정도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인정 못 받았었는데, 사양서 그런 데도 보통 다 도면 들어있어요. 간단한 도면들. 근데 이거는 조금 달랐던 거죠. 영업비밀로 인정될 만한 구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도면은. 그래서 다 유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인의 벌금 1,000만 원이고 개인에게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이지만 벌금도 전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벌금은 전과 아니냐. 벌금 전과입니다. 벌금 30만 원도 전과예요. 전과 1범. 뭐 벌금 50만 원 전과 2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내가 벌금 한 2번 낸 적이 있다. 그럼 전과 2범이에요. 아마 본인 그 나중에 뭐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거 혹시 하실 계획이라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 전과입니다. 전과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벌써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사소송 들어오면 형사법정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패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안에서는. 민사에서는 51%만 내가 이겨도 승리하는 건데 형사에서 유죄가 났다는 건 한 8, 90% 이미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형사에서의 입증 정도는 민사에서의 입증 정도도 훨씬 무겁게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로 끝났다는 얘기는 영업비밀 유출 인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에서의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더 빨라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다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피고들은. 판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 이제 그 요건을 다 설시하면서 침해 여부도 판단한 거죠. 여기 뭐 이건 아이디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화한 상세한 설계 도면이다. 그래서 수치, 무게, 강도 이런 거는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비공직성이라는 거죠. 경제 유용성 역시 반복된 실험을 통해 산출한 거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 관리성 개발 경과에 따라 구체화한 결과물들에 대해 모두 영업비밀을 표시했다. 이 정도면 관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표시만 해도.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인정 못 받아요. 야, 그 표시 그까짓 거 뭐 하는 거 갖고 무슨 관리했다고 그래? 이렇게 판단받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정도까지 과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침해 여부. 이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거예요. 구체적인 설계도면 작성했었고, 뭐 금형 제작도 의뢰하고 뭐 이렇게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인정한 적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잘 받아야 되죠. 함부로 자백하면 이게 또 민사소송에서도 예,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구체적인 사례 소개는 좀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뭐 재언이랄 건 없는데요. 예. 이것도 그냥 같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비밀 관리성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 이거에 따라서 계속 법도 변해왔는데 최근에는 개별적 구체적 상대성을 다 고려한다. 법원에서. 회사의 규모, 업계 동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동부지방법원 제가 근무했던 동부지검 그 대응하는 법원이죠. 이 무렵에 제가 근무했는데 제가 했던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천만 원. 실형 나온 거죠. 교도소 간 거예요. 벌금 5천만 원 내고. 개별적 구체적 상대성이 고려된 사안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고 여기 뭐 구체적인 제가 내용들 해놨는데요.
과도한 여기 직원들의 인식이나 신뢰 수준에 맞춰서 비밀관리 시설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관리 방법에 인력과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뭐 과도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관계에서 소스코드, 이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이라고 별도 표시되어 고지될 필요도 없다. 표시할 방법도 없다. 소스코드에 어떻게 영업 비밀을 표시하냐. 소스코드는 그거 자체가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 거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피고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접근 제한 조치도 필요 없다. 정말 파격적이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안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걸 전문 개발자이기 때문에 또 B라는 사람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취득할 당시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소스코드 이거 귀한 건데. 그래서 이런 관리 시설, 제도, 인력, 비용, 상대성이 다 인정되고 있는 추세고, 이 고의도 굉장히 다툽니다. 내가 영업비밀인 줄 몰랐다. 이거 회사에서 이거 영업비밀로 관리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접근 제한 조치 없어도 다 영업비밀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너는 개발자잖아. 개발자가 소스코드 영업비밀인 거 모르는 말이 돼?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고의, 내가 몰랐다 주장 소용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표시 방법도, 야, 이런 건 표시할 수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상대성 인정한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인 획일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